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보시는 많은 시민들께서는, 자유시민들께서는 수월성, 다양성 시대에 무슨 고교 평준화 정책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그 평등주의 교육의 기반 하에 그 기반 후에 수월성과 다양성이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많은 나라의 그 학생들이 근거리 배정을 통해서 학교를 배정을 받습니다. 그런 점에서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특목고나 자사고 또 마이스터고 여러 가지 특성화고가 발달돼서 다양한 학교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또 일반고를 다니게 되기 때문에 일반고도 착실히 성장해야 되고 질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상생을 해야 되는 거죠. 다양한 학교들과 또 일반고와 같이 상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게 오랫동안 유지됐던 교육 정책 중에 하나가 고교 평준화 정책입니다. 대부분의 교육 정책이 인기 위주이고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험적으로 만들어졌다가 흐지부지 되거나 폐기되고 또 다른 정책이 생긴 거에 반해서 고교 평준화 정책만큼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유지된 정책도 드뭅니다. 그런 점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가 교육평등 시간에 4가지의 교육평등의 개념을 설명드린 적이 있죠. 간단히 다시 설명을 드리면 고교 평준화 정책은 교육 조건의 평등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잠깐 리뷰를 하면요. 교육 기회의 허용적 평등은 법률적 평등입니다. 남녀, 인종, 나이 이런 거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는다. 그리고 교육기회 2번, 교육기회 보장적 평등은요. 법률적으로 교육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너무 가난하거나 부모가 학교를 보내지 않거나 또 자기가 사는 지역에 학교가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학교를 보내게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또 학교가 없는 지역은 학교를 세워야 하고 또 섬 같은 경우는 외지 같은 경우는 스쿨버스를 보낸다든지 배로다 학생들을 이렇게 통학을 할 수 있게 스쿨보트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것. 그리고 교육 조건의 평등은 어떤 거를 하냐면 어디에 살고 있거나 그 부모를 누구를 만나고 어떤 부모를 밑에서 태어났거나 그 교육 조건이 평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가지예요. 교육 재정, 교사의 질, 교육 과정. 이것은 공립학교를 다니는 한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 살고 있거나 거의 유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가에서 그걸 보존을 해줘야 되는 거죠. 흔히들 고교 평준화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학력을 하향 평준화하는 것이 아니냐. 자꾸 그 평준화라는 단어에 이렇게 주목을 해서 하향 평준, 학력 평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면 절대로 밖에 나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육 조건을 비슷하게 한다. 어디에 태어나거나 교육 조건, 교육 재정 같은 경우 1인 학생당 교육비가 똑같이 들어갑니다. 제주도에 살고 있거나 서울의 강남에 살고 있거나 어디에 살고 있거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같습니다. 국가에서 책정되는 그렇게 지원이 되죠. 그럼 교육재정은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사의 질은 여러분들 공립학교는 이렇게 교사들을 갖다 순환보직으로 계속 3, 4년에 한 번씩 그 근무제를 바꾸죠. 그것은 교사의 질을 균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사의 질을 평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교사가 우수한 교사가 몰리지 않도록 한 곳에 마지막으로는 교육 과정의 평등입니다. 평준화입니다. 뭐냐면 전국 어디 살고 있거나 그 지역사회의 그 지식, 지역사회의 과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교육 조건의 평등에 초점을 맞춘 게
고교 평준화 정책입니다. 그리고 교육 결과의 평등은 공부를 성적을 좋게 낸 학생이나 못하게 하는 학생이나 결과를 똑같이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뒤떨어지는 학생, 언제든지 뒤떨어지는 학생들을 어느 정도 보존해 주자. 그러니까 보상 교육을 시켜서 학력을 일정 한도 끌어주자. 또 그리고 돈이 너무 가난한 학생들은 장학금이라든지 다 많은 나라에서 무료급식이라든지 이러한 식으로 뒷받침해 주자. 이제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고교 평준화 정책은 교육 조건의 평등,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고교 평준화가 도입이 된 게 1970년대고요. 왜 그랬냐면 우리나라가 해방 당시에 문맹률이 85%에 가까이 됐습니다. 국민 10명 중에 일어나 한국어를 갖다가 쓰거나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20% 미만이었습니다. 굉장히 낮죠. 조선시대는 아마도 2, 3% 정도밖에는 문자 해독이 안 됐을 겁니다. 그나마 이제 나아진 거죠. 그런 당시에 그래서 빠른 시기 내 1950년대, 60년대 상당 부분 노력을 들여가서 천막학교를 세우고요. 교대를 2년제로 만들어서 교사를 빨리 양성을 해서 투입을 해서 그 당시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습니다. 초등학교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학교를 한쪽에서는 세우고 한쪽에서는 교사를 양성을 하고 그러면서 보내서 우리나라가 불과 한 10여 년 만에 문맹률이 85%에서 반대가 되는 거의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 국민의 1, 2%도 안 되는 그런 수준으로 파격적으로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그러한 교육 성장을 이뤘고 교육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것이 이제 60년대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그 학생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중학교를 가게 되는 거죠. 6년이 지나고. 그런데 중학교는 전국에 몇 개 안 됩니다. 초등학교 그 당시 60년대는 어느 정도였냐면은 초등학교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 국민학교죠. 국민학교에서 중학교를 가는데 시험을 봐서 가야 됐습니다. 경기중학교를 가려고 그러면 서울에서 경기중학교를 가면 전국 1등을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 4당 오락 4시간 자면은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전교 1등 하는 학생이 밤을 새우고 공부를 하면 초등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전교 1등이 다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일부의 학생들만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중학교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또 무시험제로 해가지고 중학교는 많이 졌습니다. 그러니까 60년대죠. 박정희 대통령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많이 져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기회로 또 중학교에 다 가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학생들이 3년이 지나고 나서 고등학교를 가려니까 고등학교가 절대 부족해진 거죠. 그렇게 돼서 만들어진 것이 고교 평준화 정책이었습니다. 그게 고교 교육에 대한 이제 수요 증가였던 거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고교가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학교가 굉장히 서열화되어 있었습니다. 비평준화였죠. 그러니까 고교 평준화가 도입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랭킹이 탁탁 매겨져 있습니다. 그 당시 경기고등학교, 그 다음에 서울고등학교, 경북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순서가 내려졌습니다. 지역별로도 다 그렇습니다. 부산에는 경남고등학교, 부산고등학교, 대전에는 대전고등학교, 하여간 지역별로, 울산에는 학성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서열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좋지 않죠. 그런 거를 이제 비평준화를 폐지하고 평준화를 도입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학교 간 격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비평준화다 보니까 어느 학교 A 학교의 전교 꼴찌는 B 학교의 전교 1등보다 훨씬 더 잘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학교 간 격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도입되는 70년대에 있는데도 여러분들 도서관에서 마이크로필름으로 옛날에 보관하고 있는 신문을 70년대 초반, 중반 이러면 그 당시에도 사교육 그렇게 경제 규모가 낮은 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교육열이 굉장히 높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교육열이 높은 거를 대단히 자랑스럽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교육열 시간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야기가 길게 될 테니까 그건 빼겠습니다. 그 가난한 경제 규모에도 사교육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제 고교 평준화 정책을 박정희 대통령 때 이렇게 도입을 하게 된 거죠.
순서는요, 우리나라의 특이한 점은 많은 나라에서 이제 근거리 배정이라고 합니다. 고교 평준화를 하지 않고 근거리 배정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학교가 부족했기 때문에 공립학교도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하면 공립학교는 이제 근거리 배정, 평준화 정책이 되는데 보통 모든 나라에서 보는 사립학교는 자율성을 두고 그냥 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해방 당시 5대 빈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잠깐 이제 경제 도약을 해서 조금 일어나는 단계라 너무나 가난해서 국가에서 그 고교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사립학교도 포함이 되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의 사정상, 경제 사정상. 그래서 고교 평준화 정책의 일반고 안에 다른 나라에서 보면 사립학교가 어떻게 공립학교 같이 근거리 배정을 하고 고교 평준화에 들어오지? 많은 나라 사람 우리나라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특수성,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사립학교가 포함이 된 거죠.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평준화 정책, 근거리 배정의 그 고교 평준화 과정에 전 세계와 다르게 사립학교가 포함이 됐다. 이유는 너무나 도입 당시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가 사학에 정말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거죠. 사학의 희생의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교육 성장과 교육 발전을 이루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사학을 잘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희생을 해서 왔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무슨 사학에 관련된다 그러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전혀 사학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서가요. 먼저 서울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서울에서 자라고 일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저는 고교 평준화 세대입니다. 제 누나들 우리 형제 중에서 누나가 이제 있는데 누나들이 이제 그런 걸 제가 다 봤죠. 처음에는 학교가 워낙 없어서 공동학군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충격적이라 당연히 실력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평준화 정책을 잘 모르고 학교가 사대문 안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 3년 정도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 2년에서 3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공동학군이라고 그래서 일단 가운데 성적이 괜찮은 사람들은 일정하게 추려서 공동학군으로 넣고 그러지 않으면 이제 그 지역에다 배정을 하는 그러다 그것도 완전히 없애가지고 이제 전체로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서울에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부산 그러면서 점차 광역시로 다 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가 되면서 이제 신도시로 다 점차 확대가 되고 또 울산도 1997년인가 이런 식으로 확대가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확대가 된 이유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입시가 이전에는 학교 차이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내신 성적은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A 학교하고 B 학교 내신 성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비고사를 그냥 간단히 보고 예비고사는 그냥 자격고사 정도입니다. 그리고 본고사를 쳤어요. 대학에 가서 어느 대학 A라는 대학에 A 대학에서 문과는 국영수, 이과는 국영수 과학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본고사를 치고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내신 성적을 이렇게 비교할 수가 없고 내신 성적으로 하면 이제 페어하지 않은 거죠. 학교 간의 격차가 너무 크니까. 그런데요, 이제 그 고교 평준화가 도입이 되고 난 다음에는 학교가 이제 비슷해진 거잖아. 다 모든 사람이 학교를 골고루 배정해서 비슷한 학생들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서울, 부산, 광역시가 점점 그렇게 되면서 입시가 내신을 보기 시작을 하고 학력고사를 이제 보기 시작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비평준화에 있는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하겠죠. 왜냐하면 내신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가 우수한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자기는 내신이 굉장히 나쁘게 나오겠죠. 근데 B라는 학교에, 그러니까 내가 내신 A라는 학교에서 내신 5등급인데, 이 B라는 학교에 가면 1등급이 되는데, 내신을 만약에 반영을 하게 되면, B라는 학교에 있는 학생이 되겠죠. 실력이 월등히 낮은데도. 그러니까 당연히 따라가는 거죠. 입시가 이제 본고사에서 내신과 학력고사, 내신 20, 30%, 학력고사 70% 이런 식으로 하면은, 비평준화 지역에서 서울만 만약에 평준화를 했는데 입시가 그렇게 바뀌면은 광역시에서 우수고등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도 빨리 내신 때문에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빨리 평준화하자 그래서 따라가게 된 겁니다. 입시.
아시겠죠? 신도시도 마찬가지로 따라가게 된 거고, 점자 입시에서 분리하고, 입시가 이제 그 평준화 정책에 맞춰서 대학 입시가 바뀌게 되면서 그 유불리에 따라서 점차 따라가게 된 그렇게 된 겁니다. 나중에 이게 고교 다양화 정책이 되면서 또 수시가 확대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교 평준화 정책이 우리나라에서 기여한 점은요. 첫 번째, 교육 기회가 확대됐습니다. 이전에는 70년대 이전에는 정말 극히 일부분의 학생들만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학교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고교 평준화를 하고 나서 사립공립 할 거 없이 우리나라는 전부 고교 평준화에 집어넣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는. 두 번째는요, 문제점은 거의 다 해소가 됐습니다. 학교 간 격차가 해소됐습니다. 고교 평준화 정책을 하고 있는데 뭐 A 학교 출신이냐 B 학교 출신이냐 이런 얘기 하지 않고 A 학교 출신이든 B 학교 출신이든 동일한 학생들, 비슷한 학생들이 가기니까 학교 간 격차가 많이 없어진 거죠. 그렇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고교 서열화 문제를 어느 학교가 좋으냐 안 좋으냐 이런 얘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저도 평준화 세대 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는 그 대신 야구를 굉장히 잘하고요. 역사가 너무너무 길고 독립운동 하던 사람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정말 자부심을 갖고 또 문예부라든지 그리고 그 추억들 그 남고였고 정말 명문고등학교였는데 평준화. 근데 선배들 보면 이상하다. 선배들은 비평준화 세대이기 때문에 정말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저 양반들 참 이러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연세대에 있는 사람들은 고등학교 너 어디 나왔냐 이러면서 서로 막 장난치고 이제 안 좋죠. 사실은 그게 뭐 뿌듯한 면도 있고 서로 유대감도 있겠지만 또 그게 좋지 않은 게 또 많죠.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그런 게 없는데, 또, 저보다 좀, 한 3, 4년만 많아도 또 그 시스템이니까, 비평준화 시스템이니까. 근데 그게 완전히 없어져 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를 그냥 이렇게 근거리 배정을 하니까, 중학교 때 그렇게 과열되게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죠. 우리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학교 교육이 정상화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걸 또 한 30년 이상, 1970년대 후반부터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한 30년 지나 보니까 또 정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좀 약간 가난하던 시절, 학교가 없던 시절에는 고교 평준화 정책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제 국민들이 만족을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90년대를 들어서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학생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잘 살아지고 우리나라가 정말로 이제 막 경제 어느 정도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가진 그 당시는 아니었어도 경제 성장이 막 일어나고 나니까 해외여행도 많이 다녀보니까 다른 나라는 잔디가 막 깔려 있고 학교에 너무너무 자율적이고 이렇게 막 학점제로 하고 막 너무너무 자유로운데 왜 우리는 교복 입고 머리 다 깎고 말이야. 전국이 똑같고 나는 영어를 잘하는데 수학은 못하고 그러는데 같은 레벨로도 전국이 똑같이 해야 돼가지고 수준별 수업 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도대체 이게 뭐냐 막 이렇게 불만을 갖기 시작을 한 거죠. 그게 이제 다양성의 제한이 된 거고. 그리고 평등을 제어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죠. 평등주의 교육에서 평등을 제어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섭이 심하게 됩니다. 교육청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교육부에서 이렇게 해라, 교과과정은 이렇게 해라, 난이도는 이렇게 해라, 너무 이게 제재를 하게 되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양성은 개인 수준, 자율성은 기관 대 기관. 그러니까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 개인 이렇게 내려가는 기관 대 기관의 관계. 거기서 그러니까 자율성이 굉장히 문제가 된 거죠. 그런 문제는 불가피하게 생깁니다. 우리나라는 꼭 평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간섭하는 건 아니라 간섭이 습관이 돼서 간섭을 하는 면이 더 강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른 수업 시간에. 거기는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빼겠습니다. 당연히 학교 선택권이 제한이 되죠. 초기 단계에서는 불교 신자가 미션 스쿨에 크리스찬 학교에 배정이 되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나는 정말 그 야구를 잘하는 학교, 아이스하키를 잘하는 학교에 가가지고 남고를 가가지고 정말 그 재밌게 3년을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독립운동가 그 학교에 다니면서 재밌게 지내야지 이러는데 원치 않는 학교에 가가지고요 막 그냥 뭐 야구부도 없고 뭐 아이스하키부도 없고 남녀공학에 가가지고 뭐 피곤하고 뭐 만약에 이런다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학교 선택권의 제한이 불가피하게 있는 거죠. 근거리 배정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립학교조차도 그 평준화 정책에 가난한 나라 이렇게 초반기에 넣었다고 얘기해서 학교 선택권이 없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된 이유가 잘 살아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살아지면 차도 나는 큰 거 갖고 싶고 집도 큰 거 갖고 싶은데 왜 학교는 맨날 똑같은데 똑같이 해야 되느냐, 교복 입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이제 불가피한 측면이죠. 그리고 이제 4번이 가장 중요한데요. 4번. 가장 고교 평준화 정책의 가장 문제점은 지역 간 격차입니다. 아까 비평준화의 가장 문제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학교 간 격차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고교 평준화 정책은 지역 간 격차입니다. 만약에 학교 선택권이 없이 뭐 자사고도 없고 특목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근거리 배정을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은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자, 제가 아주 농어촌에 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나는 학교를 좀 여건이 나은 데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이사를 가야 되겠죠. 근거리 배정이니까. 중소도시로 나와야 되겠죠. 중소도시 학생이 있는 학생들은 대도시로 나와야 되겠죠. 또 서울에서는 강북에 있는 학생들은 강남으로 나와야 되겠죠. 근거리 배정이니까요. 자기 실력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근거리 배정이니까요. 그랬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사를 가야 되죠. 이사를 가려면 부모의 경제력이 있어야 되죠. 하다못해 월세를 산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지역 간 격차, 나는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이 내 지역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신자유주의 교육 개혁에 있어서 많은 나라에서 학교 선택권을 줄 때 가난한 순서대로 준다고, 특히 미국에서 그런다고 제가 그걸 찾아보십시오. 신자유주의 교육 개혁편에서 그렇게 해서 미국 상황이나 다른 나라 상황에서 신자유주의 교육에서 학교 선택권을 줄 때 누가 찬성을 했냐면 저소득층이나 가난한 한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환영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 배경 때문에. 왜냐하면 잘 사는 사람들은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사립학교로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잘 사는 가난한 사람들은 근거리 배정이니까 학교 초이스가 없는데 가난한 순서대로 학교 선택권을 주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좋아했겠습니까? 드디어 나도 내 자녀를 좋은 지역에 가서 공부를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스쿨버스를 보내주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너무 경도되게 고교 평준화 정책 쓰게 되면은 학생들이 자기 지역에서 영원히 갇히는, 우수한 학생들이 벗어나지 못하는 여건이 좋지 않은 교육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5번, 6번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나라가 그만큼 국제화되고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또 수월성, 뭐 과학이라든지 언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우수한 인재도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점차 고교 평준화 정책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점점 우리나라가 고교 다양화 정책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YS 정부부터 특목고가 만들어지고 DJ 정부 때 자사고가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또 뭐 마이스터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학교가 막 다양화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극단적으로요 고교 평준화 정책을 찬성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굉장히 좌파적이고 아니면 평등을 갖다 굉장히 사랑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고교 다양화 정책을 갖다가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파고 굉장히 자유주의자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조화가 돼야 돼요. 조화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평등주의 기반하에 근거리 배정에 있는 일반고라든지 이러한 것이 질적인 개선이 된 후에 다양성과 자율성이 그 위에 얹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절대적으로 이것은 제가 뭐 어떤 양비론이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평등이 작동하는가, 실제로 자유는 주어지는가,
이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냥 진영 논리로 정치 싸움 하려고 일부러 또 어떤 사람은 무조건 고교 평준화를 사수해야 된다. 실제로 고교 평준화 정책 때문에 가난한 학생들이 더 가난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또 반대로 고교 다양화 정책을 너무 심하게 하면 또 가난한 사람이 또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가난한 부모를 만났든 사는 부모를 만났던 보통의 부모를 만났던 누구나 자기 잠재력이 최대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에서 저는 고교 평준화 정책을 지나치게 강조해도 안 되고 지나치게 또 뭐 이거를 갖다 나쁘게 생각해도 안 되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새는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가 있어야지 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교 평준화 정책과 고교 다양화 정책을 병행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적절하게 하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해외로 조기 유학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면서도 일반고도 살리는 다양화 정책과 평준화 정책의 조화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유우파 우리 애국 시민들이 이 관점을 정확하게 가지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